지난 6월 기준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34,183명입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껏 수많은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제도만이 그들의 정착을 위한 해결책일까요?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북한 이탈 주민 정책은 크게 사회적응 교육, 정착 지원금, 취업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응 교육기관으로는 하나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등이 있습니다. 하나원의 공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로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는 청소년 시기에 탈북한 아이들의 교육을 돕는 학교로 현재 전국에 총 11곳이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은 정착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2025년 예산 기준 1인 세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취업 지원으로는 2006년부터 하나원의 기초직업 적응 훈련 과정을 도입해 운영 중이고 70명의 전문 취업 상담 직원을 북한 이탈 주민 취업 보호 담당관으로 지정해 그들이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제도는 비교적 잘 되어 있고 정책도 잘 되어 있고 복지 정책도 잘 되어 있고 심지어 교육 정책도 잘 되어 있어요. 저는 교육 측면에서는 지금 만족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정책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과연 정책만이 문제였던 걸까요? 4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게 하는 이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위축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왔다는 이 출신을 숨기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네. 제도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이중적 시선, 경계심들 이런 것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과 또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어렵게 하거든요. 자기 출신을 숨기지 않으면 취업도 어렵고 교우관계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해야 돼요. 단지 이제 정책을 양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막 그렇게 훌륭한 대안이 아니다. 이제 초점은 제도의 부족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문화적 고립에 놓이게 될까요?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정치의 뜻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통일에 대한 소망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치 뜻이 있고 통일을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등등 이런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썼어요. 제출을 했죠. 그랬더니 10개, 20개 1차 서류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혹시 내가 출제를 밝혀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지웠어요. 내 소망도 지우고 내 소망, 비전 다 지우고 출신도 다 지웠어요. 그냥 딱 한국에서 경험한 경험, 경력 스펙 중심으로 딱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출을 했죠. 그랬더니 기존에 0%이던 그 서류 통과율 그게 30-40% 올라갔어요. 막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스펙으로만 보면은 나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즉 스펙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하필 자기소개서에 뭐 북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한계였던 거예요. 첫 알바를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과연 밝혀야 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죠. 사실 이건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와서 각자 겪었던 에피소드들이나 자기 경험에 의해 규정되는 것 같아요. 밝혔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밝힌 순간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중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어요. 거의 11년을 친하게 지내고 돈도 빌려주고 잘 지냈는데 그래서 이 언니한테는 북한 출신인 걸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털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저번에 역에서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말투와 억양 때문에 드러나는 출신이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말투가 그 사람의 대우를 이제 대우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투리를 쓰게 되면은 북한에서 왔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차별도 되고 편견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그래 간단한 자격 실수 하나를 해도 거봐 북한에서 와서 그래 제 탈북자라서 그래 이렇게 확증 편향이 돼버리는 거죠. 말투부터 고쳐야죠. 부산 출신이라고 사투리 고치진 않잖아요. 근데 북한 출신은 말투를 고쳐야 해요. 제가 그 가스 점검 검침을 했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이태원에서 일할 때였는데 저녁 한 7시쯤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이 말투가 교포 말투처럼 들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나 그런 거 안 당해. 나 아줌마인데 안 나가. 그때가 보이스피싱이 한창 이슈일 때였잖아요. 이수지 씨가 조선족 말투 흉내 내면서 사기 전화하는 개그를 한참 할 때기도 했고요.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 크게 와닿는 거죠. 그런 일도 있어서 이 언어가 말투가 곧 우리의 출신을 드러내는구나. 그리고 이게 취직에도 일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때때로 조선족이라고 자신을 숨기기도 합니다. 조선족보다 오히려 못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또 조선족이 우리 사회에 70만, 80만 명이 있잖아요. 우리 일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조선족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빨갱이 아니야? 간첩 아니야? 여전히 이 정체성 의심을 해요. 친구들이 나를 무심하게 대하는 게 오히려 그게 평등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조선족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조선족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나도 예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면접 볼 때도 그냥 조선족이에요라고 말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조선족은 어느 정도 무관심의 대상인데 탈북민이라고 하면 약간 과한 거리감 혹은 한 수 아래로 보려는 시선이 생길 때가 있어요. 차라리 북한에서 왔구나. 같이 열심히 살자 이런 반응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눈빛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한 민족에게 차별을 받느니 차라리 외국에서 동양인으로서 차별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탈북민들 외국으로 많이 나가요. 정말 많이 나가요. 일단 한번 삶의 터전을 옮겨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사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삶에 대한 자신감들이 다들 넘쳐요. 그래서 굳이 한국이 아니면 안 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많이 나가고 일단 그런 면에서 부담감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동포들에게 탈북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느니 차별을 받느니 차라리 외국인들에게 아시안으로 차별을 받는 게 더 낫다. 왜냐면 외국인들은 그냥 아시안으로 차별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똑같이 생겼어요. Japanese, Chinese, Korean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시안이란 말이죠. 그게 차라리 같은 동포한테 차별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 이해를 해요. 네. 한국에서 그들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체성 해명을 끊임없이 요청받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범죄자를 아버지로 둔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이에요.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게 된 사람들이 그렇대 하고 말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편견이 느껴져요. 여기서 오는 불편함이 당연히 있죠. 이건 뭐냐면 한국 사회가 포용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다름을 포용하지 못해요. 이런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동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고립이 되든지 그 탈북민으로 고립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동포의 환대는 없어요. 이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검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즉 신뢰를 아직은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니까 한국 사회는 포용성이 제로죠.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포용을 했어요. 제도적으로만 포용을 했지 사회적으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포용을 하지 못했다. 네. 이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즉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것도 못하면서 통일 말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모순이에요. 위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회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러한 요구들이 그들을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질문들이 향하는 지점은 제가 보기에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너 자신에 대해서 해명해라. 내 정체성을 밝혀라. 질문들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질문들로 대화를 시작하면 확실히 벽이 느껴져요. 너와 나를 확실하게 나누는 느낌이거든요. 부정당하는 느낌일 수도 있고 존재 자체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는다는 건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서 굳이 밝히지 않은 편이에요. 동포의 나라니까 왔는데 또 다른 자율과 폭력이 있는 거예요. 북한 출신이라는 이 출신이 차별이 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라고 비난하고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면 취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노력하고 말도 바꾸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내가 행복해도 네 행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고 불행해도 그 불행을 함께 짊어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탈북민들은 그러지 않아요. 조금 서로를 경계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의 삶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멀리하게 되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똘똘 뭉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외로움을 함께 짊어질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 같이 오지 않은 경우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마저 외면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더 가시화되고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북한 탈주민들이 성공하려면 살아가는데 문화적으로 성공하려면 북한 탈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남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라는 게 물질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도움. 도움이라는 게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북한에서 온 사람이구나. 우리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거는 사실은 다름을 포용하는 포용성이에요. 자신의 삶과 과거를 전부 다 지워야 한다면 그건 폭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다름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시선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누구에게나 향하는 그 평범한 눈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북민을 보는 시선이 너무 안쓰럽다는 시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탈북민들도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0에서 20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은 한 단계 더 높은 시선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어디서 왔어? 라고 묻는 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가벼운 질문이거든요. 장난처럼 아무렇지 않게 묻는 질문이죠.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은 보통 외국인에게나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받다 보면 점점 잔인하다고 느껴져요. 저를 설명할 때 탈북민이라는 말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제 삶에서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게 저를 설명하는 거의 99%가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4, 5년 살다 보면 내가 북한 출신이다 라는 건 그냥 가끔 떠오르는 팩트일 뿐이에요. 항상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가끔 떠오르는 사실이 어디서 왔어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계속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체성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이어서 되게 피곤하다고 느끼죠. 정착은 정책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정책은 기능을 바꾸지만 관계는 삶을 바꿉니다. 저는요, 이 시선이라는 게 이렇게 봐야 돼, 저렇게 봐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더는 짧은 시간 안에 바뀔 것 같지 않아요. 하루 이틀 안에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그때서야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를 포함해서 북한에서 왔다는 출신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낯선 땅에서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꿈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많을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 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것,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잘 정착할 수 있고 잘 성공할 수 있고 평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를 차별한다, 우리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 제 경험상 보니까 뭐든 열심히 잘 하니까 실력을 갖추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경일 씨 북한에서 왔는데 너무 잘해요 이런 말 들어요. 사실 이건 차별이거든요. 편견이거든요. 북한에서 왔으면 못해야 한다라는 스테레오타입의 그 정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이런 편견들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당신들에게 우리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차별하지 마세요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꼭 실력을 갖춰야 되고 실력을 갖춰서 보여준다면 다르게 생각한다 라는 말을 꼭 한번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차별을 받는다라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차별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발음에서 오는 호기심이라든가 그 시선들 속에 있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편견은 확실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탈북민이 북한에서 왔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냥 강원도나 부산에서 왔다라는 정도의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건 북한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너무 어려운 요구일 수 있어요.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냥 저는 해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다 하는 사실이 나를 설명하는 99%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 이탈이라는 키워드 없이 그저 주민으로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노력은 시선의 변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정체성을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